네, 지금부터 자유민주당 주최 선택 2022 대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순서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개최까지 해주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님 모시고 개회사 겸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자유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6개월 전인 2013년 1월 4일 애국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발언했다가 문재인으로부터 피소되어 지금까지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발언으로 제가 고초를 겪고 있는 사실은 변론으로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후 실제로 적화 작업이 겁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많은 애국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국국민들은 이승만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종북 좌파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종북 좌파 정권과 앞장서 싸워야 할 제1야당은 대정권 투쟁에 앞장서기는커녕 태극기를 흔들며 대정부 투쟁을 하는 애국국민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비방하며 결별을 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당은 종북 좌파 정권 중식과 기회주의 가짜 야당 청산이 기치를 걸고 출발하였습니다. 자유민주당은 기존 정당과는 달리 창당 요원들이 공직에 진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은 종북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당은 가급적 훌륭한 대통령감을 물색하여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동근 교수님과 최원목 교수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배종찬 소장님께서 데이터로 본 다음 대통령 주제로 2022년 대선 전국 분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토론자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이미연 변호사님, 웹툰 작가이신 윤서희님, 김정식 전 신전대협 대표님, 시사평론가이신 김신혜님, 자유민주당의 유일한 여성 최고위원이신 성은경님 등 5분이 수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사회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이서구 사무총장입니다. 가급적 오늘 토론회에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우리 당은 그분이 우리 당에 오시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이 내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1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동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저한테 그 사전에 16분 정도를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적에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오른쪽 되실 수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 자유, 법치, 미래의 길을 묻다. 평소에 제 지론입니다. 네, 그러면은 크게 좀 봐주세요. 네, 볼륨을 약간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2022년 대선이 8개월 남았습니다. 네, 정치 선택에는 오류가 따르는 거죠. 마땅히 기각해야 될 정치 세력을 선택한 오류, 그 다음 마땅히 선택해야 될 정치 세력을 기각한 오류가 그것이죠. 그 중에서 더 치명적인 것은 전자입니다. 마땅히 기각해야 될 정치 세력이 픽업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집권 또는 재집권해서는 안 될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은 그 나라의 회복 불가의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잃게 되는 선정의 기회비용은 어찌 보면 낭만적인 손실일 수 있습니다. 2022년 선택,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유사 전체주의의 가난의 길로 들어서느냐의 분기점입니다. 네. 그 다음 국민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삶의 질과 살림 형편은 나아지셨습니까? 두 번째,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순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의 평가에 대해서 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자유는 질식되었고 법치는 붕괴되었으며 미래는 저당 잡혔다.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서의 위엄과 기쁨을 이미 잃었다. 국가 곳곳이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어지럽다. 국가 최고의 자존심 이어야 할 국격은 혼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질서 정연함을 가능하게 한 법치, 룰 오브 로의 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회에서 양산된 쓰레기법, 룰 바이 로가 대신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보고서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왜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권고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정권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정권은 선거에 기반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내재적 한계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한 다음에 교묘하게 이를 비틀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은 군주제 폐지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서 촛불을 든 사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자문 형식을 빌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100년 대결할 수 있는 탈원전 여부 결정을 원전공론화위원회에 전혀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헌법적 낭만적 통일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페루바에서 헌법 4조에 반하는 신한반도 평화 구성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정착됩니까? 역사상 통일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 변동으로서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북한 인권 침해, 탈북 어부, 강제 송환. 문 대통령은 인간이 먼저다를 외쳤지만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자연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체제에 관계없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바로 궤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흡수 통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흡수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흡수 통일 당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질식시키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뒤집어 보세요. 개인을 국가에 복속시키겠다는 겁니다. 로크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국민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입니다. 따라서 제발 좀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낙연 전 총리는 사회 경제적 개헌을 통해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를 바꾸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불편 부당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전지전능했다면 사회주의 국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 시장 기구에 자원 배분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최선입니다.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경험 아닙니까? 국민 밥그릇 깬 국가 개입주의, 정치 인기가 있죠. 하지만 경제는 있는 그대로 인사합니다. 따라서 문정부는 2017년 5월 10일 날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수할 때 한국 경제의 수없이 뭔가를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과정을 그대로 건너뛰고 사전에 입력된 좌파 DNA대로 사과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밥그릇을 깬 국가 개입주의가 열린 겁니다. 왼쪽 보시면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이미 경기 정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제일 오른쪽 보세요. 2017년 9월이 제일 피크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권은 경기 정점 근처에서 집권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수어들 거를 예상해서 경제를 보수적으로 운영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호황에 접어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죠? 바로 증세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겁니다.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2011년 당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증세 프레임을 걸어서 법인세를 올렸죠.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2017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증세를 했고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모든 것이 2018년도에는 다 순조롭게 풀렸어야 되겠죠. 그 결과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한미 간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12배나 규모가 큰 미국의 0.2%포인트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왼쪽이 그 결과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마리 토끼 다 놓쳤습니다. 모두 낮췄죠. 그래서 보면은 성장률도 낮아졌고 소득 5분의 배율도 악화됐고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졌고 국가 부채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창궐 이전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문 정권은 역설적으로 팬데믹을 방패 삼아서 경제 실정을 가리려 했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보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대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반환점까지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시장 복수를 자초한 무능한 정부죠. 왼쪽을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요,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괜찮죠. 하지만은 노랗게 표시가 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우파 정권 때 숨어있던 투기 세력이 좌파 정권만 되면 창궐합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요. 오른쪽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세요. 2021년에 19.05% 올렸어요. 아니 지금이지 공시가격 인상할 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가령 죽으란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 아닌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외국 비즈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가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라 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한마디로 교원입니다. 한국의 부채는 외국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죠. 당연히 보유하겠죠. 국가 부채는 국가 미래 지급 의무를 얘기할 뿐이지 어떻게 민간의 자산이 됩니까 이게.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쾌락과 영혼을 바꾼 파우스트 계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생 항로를 변경한 청년이 후일 대학 진학자보다 여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씨 좋습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중에 깊이 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법리라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의료의 독선을 엄중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이 논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중의 눈길을 끈 것은 월성 1억의 원전 경제 타당성 평가 조작 사건을 원칙적으로 감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사에는 스토리텔링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시절에 성화배의 동기성을 업어 등교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딸을 키우면서 동시에 입양했습니다. 이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자를 실천한 겁니다. 6.25 당시 해군의 첫 승전으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의 지휘관이 바로 최재형 원장의 선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념적 혼란을 뿌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로 운명해서 월남의 패망을 보고 희를 느끼는 그런 느낌을 적었습니다. 신흥복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은 국정원 원훈석을 신흥복제로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여원. 바보들의 정책 사고는 간단합니다.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 돌리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요? 돌멩이로 빵을 만든다고 얘기한 사실입니다. 소득 분배죠.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 이것은 소득이 소득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주하고 목적하고 구별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되겠습니까? 욜로 시감자를 먹어치우겠다는 미래 착취의 자폭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페카토 모르텔레 이태리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는 이중으로 죄를 졌습니다.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요.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운 척박한 교적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실패에 기저에 깔린 근원적 우리가 뭐냐? 바로 자유, 법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천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형에서 자유는 실식되었고 법치는 무너졌으며 미래는 닫혀있습니다. 제가 과정합니까?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원점으로 회귀, shift, left. 성찰하면 국가 정상화의 출발과 지향점은 자유, 법치, 그리고 미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입니다.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됩니다. 2022년 선택.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유사 전체주의 가난의 길에 들어서느냐의 분기점에서 바로 오늘이 그 분기점에 첫 발을 디디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남아서 영광된 조국을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자유, 법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